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제1장. 어느 날 도시로 시집간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도시 상인의 아내였고 동생은 마을 농부의 아내였다.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언니가 먼저 도시 생활의 장점을 뽐내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옷은 또 얼마나 잘 입히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과 귀한 술을 먹이는지, 그리고 극장이나 산책로, 온갖 구경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늘어놓았다. 동생은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장사꾼의 삶을 깎아내리며 농부의 삶을 옹호하고 나섰다. 나는 내 생활을 언니 것이랑 바꾸지 않을 거야. 우리 삶이 비록 거칠긴 해도 불안할 일은 없거든. 언니네가 우리보다 훨씬 세련되게 살긴 하겠지. 하지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벌 때가 많아도 가진 걸 몽땅 잃어버릴 위험도 크잖아. 손해와 이득은 한 배에서 난 형제라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야.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이면 빵을 구걸하는 일도 허다하잖아. 우리가 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해. 농부의 삶이 기름지지는 않더라도 길게는 가지. 우린 결코 큰 부자가 되진 못하겠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까. 언니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먹고 살 걱정? 그래, 돼지나 송아지랑 먹을 걸 나눠 먹는다면 그렇겠지. 우아함이나 예절이 뭔지 네가 알기나 하니? 너희 남편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봤자 너희는 지금처럼 거름더미 위에서 죽게 될 거고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글쎄, 그게 뭐 어때서. 동생이 맞받아쳤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투박하긴 해. 하지만 대신 확실하잖아.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하지만 언니네 도시는 온통 유혹투성이야. 오늘은 아무 문제 없어도 내일이면 악마가 형부를 카드놀이나 술 혹은 여자로 유혹할지도 모르지. 그러면 모든 게 파멸로 치닫는 거야.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야. 방주인인 파움은 난로 위에 누워 여인네들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딱 맞는 말이군. 그는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돼지 어머니를 일구느라 바쁜 우리 농부들은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념이 깃들 틈이 없지. 우리한테 유일한 문제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뿐이야.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을 텐데. 여인들은 차를 다 마시고 옷가지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찻그릇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악마는 난로 뒤에 앉아서 그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을 부추겨 허세를 부리게 만든 것과 남편이 땅만 많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못내 흡족했다. 좋아. 악마는 생각했다. 한판 붙어보자고. 너에게 땅을 넉넉히 주마. 그리고 바로 그 땅을 이용해서 너를 내 소나귀에 넣고 말겠다. 제2장. 마을 근처에는 300에이커 정도의 영지를 소유한 소지주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농부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어느 날 퇴역군인 한 명을 관리인으로 고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 관리인은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벌금을 매겨 고통을 주었다. 파홈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그의 말이 부인의 호밀밭에 들어가거나 암소가 정원에 침입하고 송아지들이 초원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럴 때마다 파홈은 매번 벌금을 내야 했다. 파홈은 벌금을 내면서도 투덜거렸고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거칠게 굴었다. 그해 여름 내내
파홈은 그 관리인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겨울이 되어 가축들을 외양간에 가두어야 할 때가 오자 그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축들이 더 이상 초지에서 풀을 뜯지 못해 사료값이 아깝긴 했지만 적어도 가축들 때문에 가슴 졸일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 즈음에 부인이 땅을 팔 것이며 큰 길가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려고 흥정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농부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이보게, 그들은 생각했다. 만약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게 되면 부인의 관리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벌금을 매기며 우리를 괴롭힐 거야. 우리 모두 그 영지에 기대어 살고 있는데 말이야. 농부들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인을 찾아가 땅을 여관 주인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좋은 가격을 치르겠다고 제안했다. 부인은 동의했다. 농부들은 공동체 전체가 영지 전체를 사들여 공동 소유로 관리하려 했다. 그들은 논의를 위해 2차례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악마가 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개인별로 땅을 사기로 했고 부인 또한 그 계획에 찬성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홈은 이웃 한 명이 50에이커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인이 대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년 뒤에 받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파홈은 부러움이 일었다. 이것 봐라. 그는 생각했다. 땅이 다 팔리고 있는데 나는 한 뼘도 얻지 못하겠군.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사고 있으니 우리도 20에이커 정도는 사야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 관리인이 벌금으로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있잖아.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땅 살 돈을 마련할 방도를 고민했다. 그들에게는 모아둔 100루블이 있었다. 그들은 망아지 한 마리와 기르던 벌의 절반을 팔았다. 아들 중 하나를 일꾼으로 보내고 품삯을 미리 당겨받았으며 부족한 돈은 처남에게 빌렸다. 그렇게 겨우 매입 자금의 절반을 긁어 모았다. 준비가 되자 파홈은 일부 숲이 포함된 40에이커의 땅을 골라 부인을 찾아가 흥정을 시작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그는 그녀와 악수를 나누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했다. 그 후 도시로 나가 증서에 서명했다. 대금의 절반을 치르고 나머지 절반은 2년 안에 갚기로 약속했다. 이제 파홈에게도 자기 땅이 생겼다. 그는 씨앗을 빌려 자신이 산 땅에 뿌렸다. 수확은 아주 좋았고 1년 만에 부인과 처남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지주가 되었다. 자신의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신의 땅에서 건초를 만들고 자신의 나무를 베었으며 자신의 초지에서 가축을 먹였다. 밭을 갈러 나가거나 자라나는 곡식 혹은 푸른 초원을 바라볼 때면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꽃들은 다른 곳에서 자라는 것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그 땅을 지나갈 때 다른 땅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특별해 보였다. 제3장 파홈은 매우 만족했다. 이웃 농부들이 그의 곡식밭과 초지를 침범하지만 않았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다. 그는 정중하게 부탁해 보았으나 침범은 계속되었다. 공동체 목동이 마을의 소들을 그의 초지로 몰아넣기도 했고 밤에 목초지에 있던 말들이 곡식밭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파홈은 번번이 가축들을 쫓아내고 주인들을 용서해 주었으며 오랫동안 누구도 고소하지 않고 참아냈다. 하지만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지역 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이웃들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했다. 계속 눈 감아줄 순 없어. 그러다간 내 재산을 몽땅 망가뜨릴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는 그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따끔하게 교훈을 주었고 농부 두세 명은 벌금을 물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은 이 일로 파움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부러 가축을 그의 땅에 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농부는 밤중에 파움의 숲에 몰래 들어와 껍질을 벗기려고 젊은 피나무 5그루를 베어버렸다. 어느 날 숲을 지나던 파움은 하얀 것들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껍질이 벗겨진 나무 줄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가 잘려나간 밑동들이 보였다. 파움은 격분했다. 여기저기 한 그루씩만 베었어도 충분히 화가 났을 텐데. 파움은 생각했다. 이 고약한 놈이 아예 무더기로 베어버렸군. 범인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누구의 소행일지 머리를 쥐어짜 생각했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시몬일 거야. 그자 말고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 그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서로 험악한 말싸움만 벌였다. 하지만 그는 시몬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몬은 소환되었다. 재판이 열리고 재심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시몬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움은 더욱 억울한 기분이 들었고 촌장과 판사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들은 도둑놈들한테 기름칠이라도 받은 모양이지. 당신들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도둑을 풀어주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파움은 판사들과 이웃들 모두와 등지게 되었다. 급기야 그의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들려왔다. 땅은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그의 처지는 예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그러던 즈음 많은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내 땅을 떠날 필요가 없지. 파홈은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몇몇이 떠난다면 우리에게 더 여유가 생기겠지. 내가 그들의 땅을 인수해서 내 영지를 좀 더 넓힐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지금은 너무 좁아서 답답하단 말이야. 어느 날 파움이 집에 앉아 있는데 마을을 지나던 한 농부가 들렀다. 그는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고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파움은 그 농부와 대화를 나누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낯선 이는 볼가강 너머에서 일하다 오는 길이라고 답했다.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는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해 정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마을 사람들 몇몇도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공동체에 가입하자마자 1인당 25에이커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땅이 어찌나 좋은지 그곳에 심은 호밀은 말의 키만큼 자라고 어찌나 빽빽한지 낫지를 5번만 해도 한 단이 될 정도라고 했다. 어떤 농부는 맨손으로 그곳에 갔는데 지금은 말 6마리에 암소 2마리를 거느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파움의 가슴에 욕망의 불꽃이 일었다. 그는 생각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좁은 구덩이에서 고생해야 하지? 여기 있는 내 땅과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저기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모든 걸 새로 장만하고 말이지.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는 늘 문제만 생기니까. 하지만 먼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여름이 다가올 무렵 그는 채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다.
증기선을 타고 볼가 강을 따라 사마라까지 간 다음 다시 300마일을 걸어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낯선이가 말한 그대로였다. 농부들에게는 땅이 넉넉했다. 모든 남자에게는 공동체 토지 25에이커가 사용권으로 주어졌고 돈이 있는 사람은 에이커당 50센트라는 헐값에 원하는 만큼 비옥한 토지를 영구 소유지로 살 수 있었다. 알고 싶은 것을 모두 확인한 파움은 가을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이윤을 붙여 팔았고 집과 가축들도 모두 처분한 뒤 공동체에서도 탈퇴했다. 그는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떠났다. 제4장 새 거주지에 도착하자마자 파움은 큰 마을의 공동체 가입을 신청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대접을 톡톡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다. 그와 아들들의 몫으로 공동체 토지 5구획, 즉 125에이커의 땅을 얻게 되었다. 또한 공동체 초지 사용권도 얻었다. 파홈은 필요한 건물들을 세우고 가축을 샀다. 공동체 토지만 따져도 예전 집보다 3배나 많았고 땅도 아주 비옥한 곡창지였다. 그는 예전보다 10배는 더 형편이 좋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가 넉넉해 원하는 만큼 가축을 기를 수 있었다. 처음 건물을 짓고 정착하느라 분주할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으나 생활이 익숙해지자 파홈은 이곳의 땅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첫 해에 그는 자기 몫의 공동체 토지에 밀을 심어 수확을 톡톡히 거두었다. 그는 계속 밀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공동체 토지가 부족했다. 이미 사용한 땅은 바로 다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는 밀을 오직 처녀지나 휴경지에만 심었다. 한두 해 정도 밀을 심은 뒤에는 대초원의 풀이 다시 무성해질 때까지 땅을 묵혀두어야 했다.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땅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밀을 심기 위해 그 땅을 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상인들에게 그 땅을 임대해주고 돈을 받으려 했다. 더 많은 밀을 심고 싶었던 파움은 상인으로부터 1년간 땅을 빌렸다. 그는 많은 밀을 심어 좋은 수확을 거두었으나 그 땅은 마을에서 너무 멀었다. 수확한 밀을 운반하는 데에만 10마일 이상을 가야 했다. 그러다가 파홈은 몇몇 농부 상인들이 개별 농장에서 살며 큰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영구 소유지를 사서 그 위에 내 집을 짓는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야. 영구 소유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3년간 땅을 빌려 밀을 심었다. 기후가 좋아 수확이 계속 잘 되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대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었지만 매년 남의 땅을 빌려야 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 다퉈야 하는 현실에 점차 실증이 났다. 좋은 땅이 나오기만 하면 농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순식간에 차지해버렸고 한 발 늦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3년째 되던 해에는 상인 한 명과 함께 농부들로부터 초지 한 구획을 공동으로 임대했다. 그들이 이미 땅을 다 갈아엎었을 때 농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소송까지 가면서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저게 내 땅이었다면 파홈은 생각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을 거고 이런 기분 나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파홈은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300에이커를 샀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싸게 되팔려는 농부 한 명을 만났다. 파홈은
그와 흥정하고 깎은 끝에 1,500루블의 가격을 합의했다. 일부는 현금으로 치르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거의 계약을 매듭지으려던 찰나 길을 지나던 한 상인이 우연히 파움의 집에 들러 말 먹이를 좀 얻어먹기로 했다. 그는 파움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 상인은 방금 아주 먼 곳에 있는 바시키르인들의 땅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곳에서 13,000에이커의 땅을 단돈 1,000루블에 샀다고 말했다. 파움은 꼬치꼬치 캐물었고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추장들이랑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100루브러치 정도의 예복이랑 양단 카펫을 선물하고 차 한 상자를 줬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겐 술도 좀 주고요. 그랬더니 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파움에게 소유권 증서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땅이 강 근처에 있는데 대초원 전체가 처녀지라오. 파움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상인이 말했다. 1년 내내 걸어도 다 못 돌아볼 만큼 땅이 넓은데 그게 다 바시키르인들 소유라오. 그 사람들은 양처럼 순박해서 땅을 거의 거저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 봐라. 파움은 생각했다. 내 돈 1,000루블로 고작 1,300에이커를 사고 빚까지 질 이유가 없지. 그곳으로 가면 그 돈으로 10배도 넘는 땅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야. 제5장. 파홈은 그곳에 가는 방법을 물었고 상인이 떠나자마자 직접 갈 준비를 서둘렀다. 아내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는 도시 한 곳에 들러 상인이 조언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술, 그리고 여러 선물을 샀다. 그들은 300마일 넘게 계속해서 나아갔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바시키르인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곳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강가 대초원에서 펠트로 덮인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들은 땅을 갈지도 않았고 빵을 먹지도 않았다. 가축과 말떼는 대초원에서 방목되고 있었다. 망아지들은 텐트 뒤에 묶여 있었고 씨앗말들은 하루에 2번씩 그곳으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말의 젖을 짰고 그 젖으로 쿠미스 술을 만들었다. 쿠미스를 준비하고 치즈를 만드는 일은 여인들의 몫이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쿠미스와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피리를 부는 게 전부였다. 그들은 모두 통통하고 유쾌했으며 여름 내내 일할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배운 것도 없고 러시아어도 몰랐지만 성격만큼은 아주 친절했다. 파움을 보자마자 그들은 텐트에서 나와 방문객 주위로 몰려들었다. 통역사가 나타났고 파홈은 땅을 조금 사러 왔다고 말했다. 바시키르인들은 매우 기뻐하는 듯이 보였다. 그들은 파홈을 가장 좋은 텐트 중 하나로 안내해 카펫 위에 놓인 깃털 쿠션에 앉혔고 자신들도 그를 둘러싸고 앉았다. 그들은 차와 쿠미스를 내주었고 양을 한 마리 잡아 양고기를 대접했다. 파홈은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바시키르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차도 골고루 분배했다. 바시키르인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을 떠들더니 통역사에게 말을 전하라고 시켰다. 이분들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네요. 통역사가 말했다.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손님을 기쁘게 하고 선물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네 관습이라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 소유물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말해 보시오. 그것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당신들의 땅입니다.
파홈이 대답했다. 우리 땅은 너무 비좁고 흙도 기운이 다 빠졌는데 여기는 땅이 정말 넓고 비옥하군요. 이런 땅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사가 이 말을 전했다. 바시키르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아주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웃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그들은 조용해져서 파홈을 바라보았고 통역사가 말했다.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흔쾌히 드리겠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것이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바시키르인들은 다시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파홈이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고 묻자 통역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추장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 추장이 없는 동안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추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6장 바시키르인들이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커다란 여우털 모자를 쓴 사내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역사가 말했다. 우리 추장님이십니다. 파홈은 즉시 가장 좋은 예복과 5파운드의 차를 가져와 추장에게 바쳤다. 추장은 그것들을 받아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시키르인들이 즉시 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추장은 잠시 듣더니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파홈을 향해 러시아어로 말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원하는 땅은 어디든 고르시오. 우리에겐 땅이 아주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파홈은 생각했다. 확실하게 해두려면 증서가 있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친절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땅은 아주 많지만 저는 그저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제 땅인지 확실히 해두고 싶군요. 땅을 측량해서 제게 넘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람의 생사는 하느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처럼 좋은 분들이 제게 땅을 주신다 해도 나중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다시 뺏으려 할지도 모르니까요. 당신 말이 맞소. 추장이 말했다. 당신에게 땅을 정식으로 넘겨주겠소. 전에 이곳에 들렀던 한 상인에게도 땅을 조금 주시고 증서에 서명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파홈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추장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아주 쉬운 일이요. 우리에게 서기가 있으니 함께 도시로 나가서 제대로 인장을 찍은 증서를 만듭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파홈이 물었다. 우리 가격은 언제나 똑같소. 하루에 1000루블이라오. 파홈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라니요? 그게 어떤 단위입니까? 몇 에이커 정도 되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줄 모르오. 추장이 말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땅을 판다오. 당신이 하루 동안 당신의 발로 걸어서 돌아본 만큼이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대가는 하루에 1000루블이오. 파홈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하루 동안이라면 아주 넓은 땅을 돌 수 있을 텐데요. 추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만약 당신이 출발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은 몰수되는 거요. 그럼 제가 간 길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가서 기다리겠소. 당신은 거기서 출발해 삽을 들고 한 바퀴를 돌면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마다 표시를 하시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구멍을 파고 흙을 쌓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 구멍들을 따라 쟁기로 갈아줄 것이오. 원한다면 아무리 큰 원을 그려도 좋소.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하오. 당신이 돌아본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될 거요. 파움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쿠미스와 양고기를 더 먹은 뒤 다시 차를 마셨다. 이윽고 밤이 깊었다. 그들은 파움에게 깃털 침대를 내주었고 바시키르인들은 다음날 새벽에 모여 해가 뜨기 전에 약속 장소로 함께 나가기로 약속하고 흩어졌다. 제7장 파움은 깃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땅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까? 그는 생각했다. 하루에 35마일은 거뜬히 걸을 수 있어. 지금은 낮도 길잖아. 35마일이나 되는 거리에 얼마나 많은 땅이 들어오겠어. 질이 좀 떨어지는 땅은 팔거나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제일 좋은 땅만 골라서 농사를 지어야지. 소 2쌍을 사고 일꾼도 2명 더 고용해야겠어. 150에이커 정도는 경작지로 쓰고 나머지는 가축을 방목해야지. 파움은 밤새 뜬 눈으로 지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다. 그는 자신이 아까 그 텐트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일까 궁금해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바시키르 추장이 텐트 앞에 앉아 옆구리를 쥐고 배를 잡으며 웃고 있었다. 파움이 추장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추장이 아니라 얼마 전 자기 집에 들러 땅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상인이었다. 파움이 여기 온 지 오래되었소 라고 물으려는데 이번에는 상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고향집을 찾아왔던 볼가강 너머의 그 농부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 다시 보니 농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발굽과 뿔이 달린 악마 그 자체였다. 악마는 그곳에 앉아 낄낄거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바지에 셔츠만 걸친 맨발의 사내가 땅바닥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 꿈속의 파움이 그 사내가 누구인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바로 파홈 자신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꿈도 참 별나군. 그는 생각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열린 문틈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을 깨워야겠어.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는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워 말을 매라고 시킨 뒤 바시키르인들을 부르러 갔다. 대초원으로 나가 땅을 잴 시간입니다. 바시키르인들이 일어나 모여들었고 추장도 나타났다. 그들은 다시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파움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가려면 지금 갑시다. 시간이 벌써 늦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8장 바시키르인들은 채비를 마치고 출발했다. 어떤 이는 말을 탔고 어떤 이는 마차에 올랐다. 파움은 하인과 함께 자신의 작은 마차를 탔고 삽을 챙겼다. 대초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시키르어로 시한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 위에 올라 마차와 말에서 내려 한 곳에 모였다. 추장이 파움에게 다가와 평원을 향해 팔을 뻗으며 말했다. 보시오, 눈이 닿는 데까지가 모두 우리 땅이요.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든 가지시오. 파움의 눈이 번쩍였다. 땅은 온통 처녀지였고 손바닥처럼 평평했으며 양귀비 씨앗처럼 검고 비옥했다. 움푹한 곳에는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온갖 풀들이 무성했다. 추장이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이 표시가 될 거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한 바퀴를 도는 모든 땅이 당신 것이 될 거요. 파움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외투를 벗어 소매 없는 속옷 차림이 되었다. 허리띠를 풀어 배 아래쪽으로 단단히 묶고 셔츠 가슴팍에 빵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넣었다. 허리띠에는 물통을 매달고 장화목을 바짝 끌어올린 뒤 하인으로부터 삽을 건네받아 출발 준비를 마쳤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시 고민했다. 어느 쪽이든 유혹적이었다. 상관없어. 해가 뜨는 쪽으로 가자.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동쪽으로 몸을 돌리고 기지개를 켜며 지평선 위로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선선할 때 걷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번뜩이자마자 파움은 어깨에 삽을 메고 대초원으로 내려갔다. 파움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걷기 시작했다. 1000야드 정도를 간 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구멍을 파서 흙을 쌓아 눈에 잘 띄게 표시했다. 그러고는 다시 나아갔다. 몸의 굽기가 풀리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구멍을 팠다. 파움이 뒤를 돌아보았다. 햇빛을 받은 언덕과 그 위의 사람들, 그리고 마차 바퀴의 번쩍임이 뚜렷하게 보였다. 파움은 대략 3마일 정도 걸어왔다고 짐작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그는 속옷마저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나아갔다. 이제 날이 꽤 뜨거워졌다. 해를 보니 아침 먹을 시간이었다. 하루의 4분의 1을 끝냈군. 아직은 방향을 틀기엔 너무 일러. 일단 장화나 좀 벗자. 그는 자리에 앉아 장화를 벗어 허리띠에 꽂고 다시 출발했다. 맨발로 걷는 길은 훨씬 수월했다. 3마일만 더 간 다음에 왼쪽으로 꺾자.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치긴 아깝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아 보여. 그는 한동안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언덕은 이제 겨우 보일락말락했고 그 위의 사람들은 검은 개미처럼 보였다. 햇빛 아래 무언가 번쩍이는 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아, 파옴은 생각했다. 이 방향으로는 충분히 왔어. 이제 꺾어야 할 시간이야. 게다가 땀도 비오듯 쏟아지고 목이 너무 마르군. 그는 멈춰 서서 커다란 구멍을 파고 흙을 쌓았다. 물통을 풀어 한 모금 마신 뒤 왼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은 높게 자라 있었고 열기는 대단했다. 파홈은 지치기 시작했다. 해를 보니 벌써 정오였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는 자리에 앉아 빵을 조금 먹고 물을 마셨다. 하지만 누우면 잠이 들까봐 눕지는 않았다. 잠시 앉아 있다가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음식을 먹은 덕분에 걷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날씨가 지독하게 더워졌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도 그는 계속 걸으며 생각했다. 1시간 고생하면 평생을 잘 살 수 있다. 이 방향으로도 꽤 먼 거리를 간 파움이 다시 왼쪽으로 꺾으려 할 때 습기가 느껴지는 움푹한 땅이 나타났다. 저길 빼놓기는 너무 아까운데. 아마 삶이 아주 잘 자랄 거야. 그래서 그는 그곳을 지나친 뒤 구멍을 파고 나서야 모퉁이를 돌았다. 파움이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열기 때문에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아지랑이 너머로 언덕 위의 사람들이 간신히 보였다. 아, 파움은 생각했다. 두 변을 너무 길게 잡았어. 이번 쪽은 좀 짧게 가야겠어. 그는 3번째 변을 따라 더 빨리 움직였다. 해를 보니 지평선까지 절반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 아직 3번째 변에 2마일도 채 오지 못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10마일이나 남아 있었다. 안 돼. 그는 생각했다. 땅 모양이 좀 일그러지더라도 이제는 일직선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해. 너무 멀리 왔어. 이미 땅은 충분히 가졌으니까. 파홈은 서둘러 구멍을 파고 언덕을 향해 곧장 방향을 틀었다. 제9장. 파홈은 언덕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열기에 완전히 지쳤고 맨발은 여기저기 베이고 멍이 들었으며 다리에는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그럴 수 없었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낮게 내려앉고 있었다. 이럴 수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일을 망친 건 아닐까. 늦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보았다. 목표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에 닿으려 했다. 파움은 걷고 또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점점 더 속도를 냈다. 서둘러 보았지만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외투와 장화, 물통, 모자를 차례로 던져버렸다. 지팡이 삼아 짚고 가려고 산만은 끝까지 챙겼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너무 욕심을 냈어. 모든 걸 망쳐버렸어. 해가 지기 전에는 도착할 수 없어. 공포가 밀려오자 숨이 더 가빠졌다. 파홈은 계속 달렸다. 땀에 젖은 셔츠와 바지가 몸에 쩍쩍 달라붙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다. 가슴은 대장간의 풀무처럼 들썩였고 심장은 망치질하듯 요동쳤다. 다리는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파홈은 이러다가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멈추면 다들 나를 바보라고 비웃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언덕 근처에 다다르자 바시키르인들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함성 소리에 그의 심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달렸다. 해는 지평선에 걸려 안개에 쌓인 채 핏빛처럼 크고 붉게 빛났다. 이제 정말 지기 직전이었다. 해는 아주 낮게 가라앉았지만 목표 지점도 아주 가까워졌다.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서둘러 오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땅 위에 놓인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돈, 그리고 옆구리를 쥐고 앉아있는 추장의 모습도 보였다. 파홈은
꿈이 떠올랐다. 땅은 아주 많군.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그 땅 위에서 살게 해주실까?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 다 허비해버렸다고. 저기까지 결코 닿지 못할 거야. 파움이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땅에 닿아 한쪽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내어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돌진했다. 다리가 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고꾸라질 것만 같았다. 그가 언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해는 이미 져버린 상태였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되었구나. 그는 멈춰서려 했으나 여전히 바시키르인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아래쪽에서는 해가 진 것처럼 보여도 언덕 위에서는 여전히 해가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스쳤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언덕을 기어 올라갔다. 위쪽은 아직 밝았다. 그는 꼭대기에 도착해 모자를 보았다. 그 앞에는 추장이 앉아 옆구리를 쥐고 웃고 있었다. 다시 꿈이 떠올랐고 파홈은 단말마의 비명을 내뱉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고꾸라진 그의 손이 모자에 닿았다. 오, 대단한 친구군. 추장이 외쳤다. 정말 넓은 땅을 가졌어. 파홈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파홈은 죽어 있었다. 바시키르인들은 가여워하며 혀를 찼다. 하인은 삽을 들어 파홈이 누울 수 있을 만큼 길게 구덩이를 파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에게 필요한 땅은 고작 6피트뿐이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그로 인한 파멸을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서사 구조 속에 담아낸 걸작입니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농부 파움이 땅이라는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면서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탐욕이 결국 생명이라는 근원적 가치마저 잠식하는 과정을 냉정할 만큼 담백한 필치로 그려냅니다. 작가는 주인공 파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독자로 하여금 조금만 덜하는 유혹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삶의 목적을 수단으로 전치시키는지를 목격하게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바시키르인들과의 거래는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과 원초적인 자연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즉 생의 유한성을 상징하며 그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파움의 질주는 현대인이 무한한 성장을 향해 내달리는 맹목적인 모습과 겹쳐집니다. 파움은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벗고 외투를 던지고 끝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감내하지만 그가 도달한 결승점에서 마주한 것은 승리의 월계관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되는 6피트의 땅이라는 반전은 그간 파움이 갈구했던 넓은 땅을 단숨에 무력화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회귀할 때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작가는 이 비극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확장이 과연 삶의 질을 보장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삶의 본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경제적 효율성과 양적 팽창에 함몰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척도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 있음을 환기하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평등 앞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겸허함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드는 철학적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독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누일 땅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크기입니까?